언젠가 일본이라 불릴 안개 낀 섬들의 고리에서 요동치는 바다 위로 화산 봉구리들이 솟아오르고 숲은 비에 젖어 물방울을 뚝뚝 떨구었다. 마지막 얼음이 물러나자 소규모 사냥꾼이자 어부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은 흑요석을 눌러 화살촉을 빚고 조개 껍데기, 갈고리를 얕은 갯벌에 걸어두었으며 삼나무 향이, 감도는 불가에서 몸을 덮였다. 그들은 이름도 기념비도 남기지 않았으나 그 발자국은 재 속으로 스며들어 기억으로 굳어졌다. 수천 년이 흘렀다. 꼬인 끈 무늬가 새겨진 토기가 화덕 위에서 부글거리며 밭 없는 정착 촌락이라는 세계 최초의 마을을 예고했다. 밤나무 숲속에 움집들이 모여들었고 칠을 입힌 빛과 불가사의한 토우는 돌과 물과 바람에 얽힌 신앙을 암시했다.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청동과 벼가 이미 운명을 뒤바꾸고 있었으나 이 해안에서는 아직도 거칠고 느긋한 리듬이 이어졌다. 두 대륙의 경계이자 내일의 여명선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조수의 박동과 흙의 약속, 이야기의 힘을 익혀갔다. 그들이 땅과 믿음을 두고 조용히 이어간 실험은 황제와 사원과 전사의 서막이 되어 나무 연기와 파도 속에 울려 퍼지는 고대의 서곡이 되었다. 이는 고대 일본의 이야기, 그 깨어남이 아시아의 바다의 잔물을 일으킬 섬나라의 연대기이다. 약 4만 년 전, 지구 대부분이 거대한 빙상 아래 잠겨있던 때, 아시아 동쪽 끝에 울퉁불퉁한 섬들의 최초의 사람들이 발길을 들이기 시작했다. 낮아진 해수면은 한반도와 사할린, 일본 열도 사이의 해협을 좁히거나 곳곳에서 지워버렸다. 사냥꾼 채집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들은 이 육교와 해안을 따라 거대한 사슴떼와 나음한 코끼리를 뒤쫓아 풀밭과 침엽수림이 펼쳐진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도착을 말해주는 증거는 드문드문하지만 인상적이다. 오키나와의 야마시타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아이 유골은 기원전 3만 2천 년경으로 추정되며 사람들이 이미 본섬보다 훨씬 남쪽까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더 북쪽의 홋카이도, 시라타키에서는 흑요석날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석이 150km 너머에서만 나는 것과 일치해 놀랄 만큼 긴 교역 경로를 암시한다. 큐슈 후쿠이 동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연대는 기원전 38,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도구들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확실히 연대가 밝혀진 유물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일본의 구석기 기술은 독특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사냥꾼들은 면도날처럼 얇은 미크로 블레이드를 선호했는데 이는 작고 긴 돌 조각을 나무나 뼈 자루에 끼워 넣어 만든 조합 도구였다. 이러한 도구는 빠르게 재연마할 수 있어 날쌘 사냥감을 뒤쫓을 때 유리했다. 자연산 화산 유리 또한 귀히 여겨졌다. 일본산 흑요석은 외과용 강철보다도 날카롭게 깨지며 고고학자들은 주요 섬마다 흑요석 촉을 쌓아둔 은닉처를 발견했다. 이는 초기 무리들이 각 채석장을 알고 있었고 교역이나 앞으로의 사냥을 위해 이 유리를 휴대했음을 보여준다. 일상은 계절 이동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겨울이면 사람들은 단순한 바람막이나 동굴 어귀에 머물며 뼈 바늘로 가죽옷을 꿰맸다. 봄이 오면 강 계곡으로 옮겨 연어를 그물질하거나 녹는 눈이 드러낸 식용뿌리를 캐었다. 탄화된 식물 흔적은 그들이 이미 말밤과 도토리를 불에 구운 뒤 뜨거운 물로 독을 우려낸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열도에서 가장 이른 계획적 식품 가공의 자취 중 하나다. 환경 자체는 끊임없이 변했다. 최후 빙기 극대기였던 기원전 2만 년 무렵에는 이곳의 평균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낮았다. 그럼에도 일본의 다양한 지형은 삼나무와 측백나무가 살아남은 온화한 기후에
오아시스를 곳곳에 만들었다. 이러한 푸른 피난처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중요한 경유지가 되었다. 기원전 14,000년 이후 지구 기온이 급격히 오르자 화렵수가 열도를 가득 메우고 빙하기 거대 포유류가 사라졌으며 빙하가 녹아 쏟아낸 토사가 바다에 쌓이면서 해안 평야가 넓어졌다. 이 생태 충격은 놀라운 문화 변화를 예비했다. 오래도록 이동하는 때를 뒤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거쳐 바로 밖에서 풍부한 연안, 갯벌과 견과로 가득한 숲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냥꾼 자신을 보여주는 물질적 흔적은 드물다. 일본의 습하고 산성인 토양이 뼈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골격은 그들의 모습과 건강 상태를 엿보게 해준다. 오키나와 미나토가와 유골은 기원전 18,000년경으로 추정되며 튼튼한 체격과 치유된 상처를 보여줘 부상자를 돌본 끈끈한 집단을 시사한다. 소수의 치아에서 추출한 DNA는 이 구석기 개척자들이 오늘날 본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전 계통을 지녔음을 나타내지만 그 파편 일부는 현대 일본인 가운데에도 남아 수만 년을 관통하는 연속성을 드러낸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다네가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뼈로 만든 매끈한 펜던트다. 길이가 2cm도 안 되고 매달 수 있게 구멍이 뚫린 이 물건은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장식품이다. 제작자는 순전히 상징적인 물체에 섬세한 기량을 쏟았으니 이야기의 첫 장에서도 이미 정체성과 아름다움의 관념이 사냥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빙하기가 막을 내릴 즈음 최초 정착민의 후손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뜻해진 바다는 물고기로 넘쳐났고 숲은 밤과 호두를 꾸준히 내주었으며 흑요 섞이는 섬들을 가로지르며 얽혀 있었다. 이제 사계절 내내 사람이 머무는 마을과 곧이어 등장할 세계 최초의 토기가 모습을 드러낼 조건이 무르익었다. 이처럼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사라짐으로 끝나지 않고 조용한 전환점으로 막을 내렸다. 떠돌던 무리들이 특정 골짜기와 만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안개 낀 해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쓸낀 조몬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빙하기의 마지막 냉기가 느슨해지자 참나무와 삼나무, 밤나무 숲이 섬들을 뒤덮었다. 새로이 푸르른 세계, 약 14,000년 전 일본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이어질 문화적 실험 가운데 하나를 시작했다.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토기 겉면에 꼰 밧줄 자국이 찍힌 모습에서 이름을 따 조몬 시대라 부른다. 이른 조몬 항아리의 파편은 알려진 어느 밀밭이나 보리밭보다도 오래되었다. 깊고 뾰족한 그릇은 손으로 말아 올려 노출 화덕 옆에서 구워졌고 사냥채 진미는 그 안에서 조개탕을 끓이고 떫은 도토리를 우려냈다. 끝문의 표면은 젖은 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했으며 동시에 장인 자신의 서명을 겸했을 수도 있다. 혼슈 북부 산나이 마루야마 발굴지에서는 무려 15세기 동안 번성한 거주지가 드러났다. 가족들은 땅을 반 미터 판에 만든 움집에 살았고 지붕은 나무 껍질로 이었다. 근처에 세워진 밤나무 기둥탑은 막루이거나 의식용 표지였을지 모른다. 높인 창고는 말린 견과와 훈제 사슴고기를 지켰다. 중기 조몬 절정기에 이르러 열도 인구는 25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니 여전히 사냥하고 고기잡이하며 채집하던 사람들로서는 놀라운 규모였다. 조몬 장인들은 화산 흑요석에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소중히 여겨 해안 카누길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교역했다. 그들은 오치나무에서 채취한 검은 오치를 빗과 사발에 입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 가장 오래된 칠기다. 광택낸 돌도끼, 어망에 매달 점토추, 식물 섬유를 엮는 북실은 숲 생활에 맞춘 도구 꾸러미를 보여준다.
18,000개가 넘는 도구토우가 남아있다. 이 작은 흙, 인형들은 부푼 엉덩이와 잘록한 허리, 크게 튀어나온 안경눈을 지녔다. 그 가운데 몇몇은 두 손을 베나 무릎에 대어 안녕한 출산과 치유를 기원한다. 북쪽 먼 마을의 사람들은 강도를 가져와 거대한 이중고리를 세웠다. 하진할 해넘이에 맞춘 석환으로 숲바닥을 야외 달력으로 바꾸었다. 조몬인의 뼈에 남은 화학 흔적은 그들의 식단이 지역만큼이나 다채로웠음을 보여준다. 연어, 도미, 멧돼지, 사슴고기, 견과, 뿌리줄기, 해조류까지 해안가의 패총은 굴과 조개, 가리비, 껍질이 층층이 쌓여 계절별 채집 기록을 이룬다. 수처럼 그을린 밤과 호두가 자주 발견되는 까닭에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린 나무를 집 가까이 옮겨 심었다고 본다. 이는 초기숲 각국이었다. 따뜻하고 안정된 여러 세기는 화려한 불꽃, 무늬형 토기와 긴 공동주택 마을을 가능하게 했다. 기원전 1500년 이후 기온이 내려가자 취락이 줄어들고 일부 집단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해안으로 옮겨갔다. 매장 양식은 다양했다. 어떤 무덤에는 옥구슬이나 오칠한 비녀가 들어있었고 어떤 무덤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압도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위는 엄격한 계급보다 나이나 솜씨, 의례적 역할에 따라 달라진 듯하다. 현대 유전 연구는 조몬 혈통의 가닥이 오늘날 일본인에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와 오키나와인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산과 나무, 조상 영혼을 숭상하는 조몬 영성의 요소들은 훗날 신토 의식으로 흘러 들어갔다. 오칠 목공예와 새끼줄 무늬에 대한 애호 또한 이 숲속 장인의 손끝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4000년대 말 서쪽 해안에 낯선 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논벼와 청동 도구, 비단 직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숲속 풍요를 물찬 논으로 새끼줄 무늬, 항아리를 빛나는 금속 방울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조용히 이어 온 조몬에 끈기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제 일본은 새로운 변혁의 문턱에 서 있었다. (3000년) 전쯤 유럽이 철을 알기 시작하고 중국주 왕조가 성곽 도시를 세우던 무렵 규슈 서해안은 일본 열도의 삶을 뒤집을 새로운 도래를 목격했다. 한반도에서 집자루에 담은 가느다란 벼종자, 금속술에 능한 작은 이주 집단, 그리고 새로운 기장과 보리 품종이 건너왔다. 그들의 토기도 달랐다. 숲의 거주민들이 즐겨 쓰던 화려한 새끼줄 무늬 대신 좁은 입술을 지닌 매끈한 물레 제작 항아리였다. 이 민족의 만남이 야요이 시기의 시작을 이루는데 그 이름은 1880 연대 도쿄 야요이 마을에서 처음 파편이 확인된 데서 왔다. 물론 농사는 조몬 마을이 알지 못하던 협력을 요구했다. 또는 평탄이 고르고 제방을 쌓아 정밀하게 물을 대야 했으며 모는 손으로 옮겨 심고 물속에서 김을 매며 가을 태풍이 오기 전 벼를 베어야 했다. 그 대가로 논한 칸은 견과나 사냥감보다 몇 곱절 많은 열량을 안겨주었다. 고고학자들은 쌀 꽃가루를 시간 흐름 지도처럼 동쪽으로 쫓아가고 있다. 기원전 900년 무렵에는 북규슈에 이르렀고 기원전 600년에는 세토네에 연안해 그리고 기원전 300년에는 오늘날 도쿄에 가까운 간토 평야에 닿았다. 논이 퍼진 곳마다 사람이 뒤따랐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1000년 남짓한 사이에 섬의 인구가 수십만에서 200만을 훌쩍 넘어 10배로 불어났다고 한다. 신뢰인들은 조몬 장인들이 알지 못했던 도구를 단련했다. 쇠도끼는 단단한 목재를 파고들었고 끓은 배와 창고 판재를 깎아냈으며 낮은 추수 때 벼줄기를 말끔히 베어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한 금속품은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점토 거푸집에서 부어 만든 기다란 청동검, 동심원 무늬가, 빛나는 거울 같은 원판, 그리고 우아한 도타쿠 방울이 있었다.
많은 도타쿠는 숲 언덕 꼭대기에 짝지어 세워 묻혔는데 얇은 벽에는 사슴 사냥과 벼이삭,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새겨져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모내기 제전에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우두머리의 위세를 알리기 위해 울려 퍼졌다고 본다. 발굴된 도타쿠는 200점이 넘지만 어느 것도 골짜기를 울릴 만큼 크지 않다. 대신 의식에 어울리는 맑고 음악적인 울림을 품고 있다. 벼농사는 땅을 혹사시키고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너비 3m쯤 되는 해자가 막루와 판잣집, 기둥 위 공동 창고를 둘러싼 거주지를 애워싸고 드러났다. 안쪽에서는 장인들이 청동과 쇠를 다듬고 지도자들은 중앙회관에서 협의했다. 규슈의 이시카와에서도 비슷한 토성이 확인된다. 더 동쪽으로 가면 둥근 참호와 말뚝, 울타리가 작은 마을을 지켰다. 해골에 박힌 화살촉과 수차된 나무 방패는 급습과 충돌을 전한다. 물길 권리, 곡물, 대륙으로 통하는 교역로가 다툼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야요이 무덤에서는 청동 직기추와 뼈바늘, 노곡과 유리구슬이 함께 나오기도 한다. 현미경으로 본 직물 잔해 속에는 삼과 못이, 초기 비단 실마저 확인된다. 나무 껍질, 옷과 모피 위주였던 조몬 복장과 달리 야요이는 솜에 달린 통옷과 좁은 바지를 짠띠로 묶어 입었다. 실을 잡고 천을 짤 수 있게 되자 부의 척도가 달라졌다. 농부는 탈곡하지 않은 벼단뿐 아니라 천 두루마리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주거 양식은 움집에서 마룻바닥을 올린 가옥으로 바뀌었고 흙을 발라 만든 화덕이 놓였다. 들린 바닥은 축축함과 쥐를 막아 저장 곡물을 지켰고 영희는 석가래를 검게 그을려 목재를 보존했다. 식단은 넓어졌다. 여전히 물고기와 사슴, 멧돼지를 먹었으나 주식은 쌀이 되었다. 골격 연구에 따르면 평균 키가 조금 낮아지고 충치가 늘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치른 대가다. 그러나 식량이 안정되면서 유아 생존율은 높아졌다. 현대 DNA는 야요이가 한 차례 물결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음을 보여준다. 수세기 동안 배들은 새 땅을 찾는 농부와 금속 세공인, 도공, 가족을 태우고 한반도와 열도를 오갔다. 그들은 특히 논이 천천히 퍼진 하천 유역에서 조몬 집단과 통혼하여 숲 지식과 농업 기술을 아우른 혼합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유전적 융합이 오늘날 일본 인구의 기틀이 되었다. 조몬의 미세하지만 뚜렷한 흔적은 먼 북쪽, 아이누와 남쪽 오키나와 남섬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일본에는 아직 문자 기록이 없었으나 그 명성은 중국에 전해졌다. 기원 후 1세기, 한 왕조 사관들은 바다 건너 흩어진 외의 백국을 적었다. 2세기 뒤, 위서에는 무녀 여왕 히미코가 다스린 야마타이 국이 소개되며 그녀가 주술로 백성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했다. 히미코는 기원 후 239년 위 황제에게 고운 비단과 진주를 조공으로 보내고 답례로 청동 거울과 금 인장을 받았다. 이 인정의 징표는 그녀의 권위를 더욱 굳혔다. 야마타이의 위치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어떤 고고학자는 북규슈로, 다른 이는 훗날 천황들이 등장한 기내 분지로 본다. 어디였든 히미코의 외교는 3세기 무렵 이미 대륙에 영향력을 미칠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강력한 정권이 태동했음을 증명한다. 거울과 칼과 함께 상인은 한자를 새긴 죽간 뭉치를 실어왔다. 야요이 말지층에서 잉크 문양이 남은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개수표나 시족 이름으로 보인다. 이는 문자력이 일본에 닿았다는 첫 징후다. 본격 기록은 다음 시대를 기다려야 했지만 몇 줄의 먹선만으로도 인식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사건이 이제 기억뿐 아니라 글로 고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3세기 중엽쯤 되면 의뢰용 청동검은 거대해지고 해자는 더 깊어지며 부장품은 극소수 가문에 집중된다. 신분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 수장들은 연합을 다퉈 규슈 성체와 간토 평야처럼 멀리 떨어진 취락을 혼인으로 이권했다. 흐름은 거대한 노동력을 지휘할 통일 권력 쪽을 향했다. 머지않아 상류층 매장은 관 구덩이에서 축구장 길이의 흙무덤으로 부풀고 점토무사와 마리 꼭대기를 장식했으니 오늘 우리가 고분이라 부르는 기념물이다. 이렇듯 쌀과 금속, 이주가 고대 일본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조몬이 남긴 깊은 기억과 숲속 솜씨는 사라지지 않고 새 기술과 어우러져 더 많은 입을 먹이고 더 넓은 지평을 그려냈다. 밤이 떨어지던 자리에는 황금 물결치는 논이 번들거렸고 쇠끌의 쨍그랑 소리가 골짜기에 울렸다. 이 변화 속에서 연맹과 동맹, 그리고 지평선 가까이 흙과 돌의 권위를 새길 야마토의 첫 왕들이 솟아났다. 야요이의 변혁은 곡물 창고를 열고 숲도 바다도 오래 가둘 수 없는 야심을 흔들어 깨웠다. 히미코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일본 저지대 지평선에 새로운 권력의 상징이 떠올랐다. 벼 계곡에서 초록배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흙무덤, 곧 옛무덤을 뜻하는 고분이다. 고분은 수천 노동자와 광대한 토지, 먼 시족의 충성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여명을 알렸다. 3세기 말에 세워진 가장 이른 무덤은 목관을 덮은 소박한 원형이나 방형이었다. 한 세기 안에 장인들은 열쇠 구멍형을 완성했다. 원형 매장실에 직사각형 진입로를 붙이고 바깥을 한두세 겹 해자로 둘렀다. 하늘에서 보면 자물쇠 모양인데 군주의 사후 여정을 지키려는 기념물에 잘 어울린다. 최대 규모인 오사카 다이센료 고분은 길이 486m, 축구장 5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길며 많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많은 흙을 품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한 무덤이 15해 동안 임한 명가량이 버드나무 광주리를 이고 흙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일한 결과라 추정한다. 경사진 단층마다 속이 빈 점토 원통이 놓였고 이는 차츰 생동감 넘치는 한의화로 변해갔다. 투구를 쓴 전사, 높은 상투를 올린 궁녀, 안장을 얹은 말, 초가집, 심지어 북을 두드리는 악사까지 등장했다. 한의화는 테라코타 도열처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성스러운 경계를 짚고 묻힌 족장의 위협을 선언했다. 채색되지 않은 투박한 표면은 고분 시대의 갑옷과 의복, 연장과 가구 양식을 헤아릴 수 없는 자료로 남긴다. 열쇠 구멍형 무덤이 가장 빽빽이 모인 곳은 오늘날 나라와 오사카 일대 비옥한 기내 분지이다. 여기서 야마토 계통이 일어나 그 우두머리들은 스스로를 오오키미, 곧 위대한 왕이라 불렀다. 그들은 딸을 경쟁시족에 시집보내어 동맹을 맺고 존칭을 하삼했으며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무장 부대를 보내 복종을 강제했다. 각 동맹 가문, 즉 우지는 가바네라 불린 세습 궁정 칭호를 받아 위세를 표시하며 자긍심을 야마토 왕좌에 결박했다. 더 큰 정통성을 구하고자 야마토 지배자는 바다 건너를 바라보았다. 중국 사서는 기원후 421년에서 478년 사이 외의 군주 5이 남죄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한다. 그 서안에는 동쪽 오랑캐를 정복했다는 승전과 한반도 왕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 학자들은 이 사절을 산진사이, 코브라 불린 군주와 맞춰 보는데 모두 5세기 중엽, 열쇠구멍 무덤에 묻힌 통치자로 본다. 중국 조정이 돌에 새겨 회답한 서문은 귀국 후 귀중품이 되어 야마토 권위가 10도 너머에 미쳤음을 증명했다. 권력은 속도와 강철에 달렸다. 4세기 어느 시점 한반도에서 말과 마부, 장인, 새로운 형식의 칼이 함께 건너왔다. 한의화에는 이제 등자와 고리자루 검을 든 기마공수가 그려진다. 철 생산이 늘어나 이즈모와 가와치 산악지에는 철사장이 커다란 슬래그 더미를 남겼다.
여기서 재련된 철은 강을 따라 흘러내려갔다. 쇠 보습은 벼 수확을 늘렸고 철 창촉과 갑옷은 야심찬 족장들의 부하를 무장시켰다. 문자는 여전히 드물지만 귀했다. 사이타마에서 발견된 이나리야마 검에는 기원 후 470일 년이라는 연대와 함께 115제다라는 문장이 상감되어 가계와 전공, 제작 과정을 기록했다. 나라에서 출토된 녹슨 철 지팡이에는 소유자 장수하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일본 땅에 남은 가장 이른 한문 서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이 외교품으로 보냈거나 현지 모각한 청동 거울에도 헌납 글귀가 새겨지곤 했다. 문해력은 여전히 백제나 고구려에서 건너온 이주 필경사들의 기술이었지만 이는 기억을 입에서 금속과 목재로 고정하는 세기를 예고했다. 이러한 정치 변동 아래서도 일상은 농사의 맥박으로 뛰었다. 마을은 강 언덕 근처에 모여들어 들린 창고와 초가 긴집이 줄지어섰다. 지방 귀족은 도정한 쌀과 돼지고기, 소금통에 담긴 해산어를 식탁에 올렸다. 백성은 기장과 인거, 들나물에 더 의지했다. 부장품은 격차를 드러냈다. 귀족은 철 갑옷과 중국산 유리 구슬, 금장 안장 장식을 지니고 묻혔지만 소장농은 흙한가리 하나만을 품고 잠들었다. 그러나 산신과 곡신을 모시는 토착 사당은 여전히 공동체를 묶었고 시족 축제는 오래된 조문의 자연숭배에 기마무사의 새로운 과시를 더했다. 왕좌가 대체로 부계였어도 여성은 신화와 정치에서 역할을 빚었다. 기록에는 임신한 몸으로 한반도를 정벌했다는 전설의 진궁황후, 그리고 경쟁 시족의 가교가 된 나카스힘의 공주가 등장한다. 한의화는 겹치마와 넓은 차양 모자를 쓴 궁녀를 묘사하고 화려한 부장품이 딸린 여성 무덤 몇 기는 핵심 가문의 여자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혼인 동맹과 종교 직책으로 권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야마토는 종종 백제 편에 서서 철과 비단, 불교 성물을 맞바꾸고 병사와 기술자를 얻었다. 백제 장인은 기와를 굽고 청동 불상을 주조하며 어쩌면 왕궁 설계에도 관여했다. 동시에 해안 약탈과 보복 원정도 이어졌다. 규슈의 무기, 저장고에서 남부 한반도와 동일한 화살촉이 발견되어 전쟁과 상업이 같은 바닷길을 오갔음을 보여준다. 6세기가 밝을 무렵 열쇠구멍 무덤은 수는 줄었으나 더 웅대해져 야마토 내부 핵심 귀족에게만 허락되었다. 칭호가 더욱 공식화되었고 대우지들의 회의가 궁정에서 분쟁을 조정했다. 외국 사신들은 야마토의 주군을 단순한 족장이 아니라 천황, 곧 하늘의 군주라 칭했다. 538. 년 백제 사절이 불교를 전하자 불법은 보편법과 거대한 사찰, 경전에 뿌리 박힌 문자력을 왕권의 새 이념으로 제시했다. 옛 고분 관습은 곧 사라지고 흙보다 하늘을 향해 뾰족한 목조 탑과 돌굴 무덤이 대신했다. 이처럼 고분 시대는 흙으로 쌓은 거탑과 한의와 군단, 그리고 처음으로 적힌 이름의 획 속에 이야기를 봉인했다. 그 시대는 벼농사 시족의 모자이크를 가장 초기 형태의 일본 국가로 용접하여 대륙의 신앙과 율령, 아스카 조정의 관료 실험을 맞을 채비를 갖추게 했다. 열쇠구멍, 실루엣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단일 혈통이 이제 땅과 수학, 하늘의 명을 주장하고 있음을. (538) 연봄, 칠을 입힌 함 하나가 백제에서 야마토 궁정으로 들어왔다. 함 안에는 아이 팔뚝보다 크지 않은 금도금 청동 부처 상, 한구, 진홍색 먹물로 적은 경전 두루마리 몇 폭, 그리고 임금과 백성을 두루 평안케 하는 귀한 가르침을 찬양하는 서신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일본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예물은 드물었다. 나라 남녘 아스카 골짜기에 왕마다 흥망을 거듭한 초가궁전이 서 있던 그 궁정으로 원로 대신들이 모여들었다.
강력한 모노노베와 나카토미 시족은 외래 신을 숭배하면 토착가미가 노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륙 지식을 갈망하던 소가 시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지않아 역병이 수도를 휩쓸자 양편은 서로를 탓했다. 모노노베 무사는 부처상을 불태웠고 소가 승려는 그것을 다시 세웠다. 다툼은 587. 연 시기산에서 소가노 우마코가 병사를 이끌고 모노노베노 모리아를 치면서 끝났다. 화살이 모리아를 쓰러뜨렸고 전장 위에는 불교 깃발이 펄럭였다. 모노노베가 꺾이자 소가의 딸들이 왕실로 시집갔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은 우마야도라 이름 붙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훗날 쇼토쿠 태자라 불릴 인물이다. 592 연숙모가 스이코 천황으로 즉위하자 젊은 왕자는 섭정이 되어 동세대의 비전을 펼쳤다. 쇼토쿠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사원을 세우고 호류지의 솟은 5층 탑과 금당을 발주하며 백제와 고구려에서 온 승려를 초청해 의술천문, 경전을 강설하게 했다. 그는 또 17조 헌장을 반포하여 관리에게 화합을 중시하고 황령에 따르며 불교 삼보를 공경하라 권면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법전은 아니었으나 위계와 공로를 중시하는 유교 이상을 궁정 예법에 심어 수세기 동안 기준이 되었다. 607년 쇼토쿠는 사신을수 황제에게 파견했다. 사신은 해 뜨는 나라, 임금이 해 지는 나라 임금에게 드린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서한을 지녔다. 담대한 서두는 중국 조정을 놀라게 했다. 그때까지 어떤 일본 군주도 천자와 동등함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절단은 비단과 역법, 악보, 최신 율령을 싣고 돌아왔다. 거대한 불전이 하늘선을 바꾸었다. 장인들은 집 지붕보다 오래 가는 구운 기와를 시험하고 첨차첨화를 주홍과 흰색으로 칠했으며 탑의 중심 기둥을 돌사발에 박아 고정했다. 공해가는 편도형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청동 불상을 두드려냈다. 중국 이민자의 손자인 쿠라스쿠리노 토리의 공방에서는 녹은 구리와 주석납이 만나 호류지의 고요한 석가 삼존상을 주조했다. 등불 아래서 번지는 후광은 불꽃처럼 흔들렸다. 장인의 흐름은 다른 기에도 실어왔다. 처음에는 장마다 들어오던 종이가 뽕나무 껍질을 다져 토산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필은 경전을 필사하고 궁정일기를 엮었다. 묵장이 송진을 태워 얻은 짙은 흑색은 8세기 문서에도 선명히 남아있다. 유약 입힌 약단지, 안장틀, 유리구슬, 문이 비단을 짤 수 있는 배틀이 절 담장 뒤 공방이 쉼없이 돌았음을 증언한다. 쇼토쿠가 세상을 뜬 뒤 소가 세력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645 년 나카노 외왕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는 아스카 이타부키 궁전의 대전에 들이닥쳐 조정회의 중 소가노 이루카를 베어 쓰러뜨렸다. 이 정변은 소가 패권을 끝내고 다이카 개신 곧 대변역을 열었다. 반포된 교서는 모든 토지가 군주의 소유임을 선포했다. 지방은 재편되고 토지 대장을 준비했으며 해마다 쌀과 옷감, 여격으로 인두제를 거두었다. 중국식 방진을 본뜬 새 수도가 측량되고 역참망이 황도 길목을 그렸다. 다이카 연호를 새긴 구리 종이 엮일 표시가 되었고 세키라 부른 네모 기둥문이 지방 통행을 조절했다. 관등은 이제 소매 빛과 관 깃털로 드러났다. 자색은 왕족, 청색은 상신, 진홍은 신의 관료 몫이었다. 마을 사람은 호적의 이름, 나이, 전답, 분배 상황이 적혀 다음 과세를 위한 계산에 올랐다. 변화는 반발을 불렀다. 672 연천지 천황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다투자 진신의 난이 일어났다. 오아마 왕자는 새로운 세금에 불만을 품은 동국 동맹을 모아 수도로 진군했다. 수주간 전투 끝에 그는 승리하여 덴무 천황으로 즉위했다. 덴무는 다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족 계보와 전국 통사 편찬을 명했다. 그는 또한 대형 열쇠구멍 무덤을 금하여
고분 권력의 상징을 끊고 노동력을 국책으로 돌렸다. 불교를 숭상했으나 옛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딸을 태양신을 모시는 이세 신궁의 사요로 임명했다. 궁정의식에서는 신토 제물이 불경 송주에 앞섰고 이중 예제가 그 뒤 일본 종교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시골 촌락에서는 새것과 옛것이 뒤섞였다. 철 보습은 골을 더 깊이 갈았지만 많은 농부는 논둑 윗자리에 여전히 기장을 심었다. 세금 부담은 무거웠다. 당할 몫을 다 채우려면 10단 중 셋은 곳간에 내고 옷감이나 사역일로 운하를 파거나 절목제를 나르기도 했다. 대신 길이 좋아지고 장씨가 갈림길에 서며 행상은 소괴음, 어간장, 중국 약재를 팔았다. 승려들은 의원 노릇도 하여 쑥을 다려 열을 내리고 침으로 결린 관절을 풀었다. 그들은 중국 음력도 도입해 마을 사람은 매화꽃뿐 아니라 대나무 쪽에 적힌 날짜로도 축제를 잡았다. 집터 옆에서 발견된 돌절구는 가문이 절제사 때 올릴 찹쌀떡을 찧었음을 보여주니 오늘 모치의 선조다. 지위 높은 여자들, 예컨대 스이코 천왕이나 훗날, 덴지 천왕의 비자 시인으로 이름난 누카타 공주 같은 이는 시를 짓고 사원을 후원하며 외교 연회를 주관해 눈에 띄는 영향력을 지녔다. 한편 남편을 아내 위에 두는 유교 경전이 퍼져 이후 세기의 엄격한 성별 서열을 예고했다. 8세기 문턱에 이르자 기와지붕, 사원이 모든 지방에 점점이 들어서 각각 금빛 보주를 얹은 탑을 새 질서의 깃발처럼 펄럭였다. 목판 인장은 국화 문양으로 문서를 찍었고 사필들은 고유 하천 이름에 알맞은 한자를 토론했다. 그러나 조정 귀족은 새벽 산신계 청주를 올렸고 농부는 논이 물난리에 위태할 때 여전히 벼락신께 비셌다. 아스카 시대는 710년 계획도시 헤이조쿄, 훗날 나라가 주옥문과 해 뜨는 쪽으로 곧게 뻗은 대로를 열면서 막을 내렸다. 그 문들 뒤에는 관청, 기록 보관소, 그리고 조공 코끼리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황실대로가 자리했으나 실제로 코끼리가 찾아온 적은 없었다. 궁전의 돌기단 위에는 세기와 전당이 들어섰고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연부를 외우면 구리 그릇이 맑게 울렸다. 아스카는 일본에 3가지 영속하는 선물을 남겼다. 국정과 양심의 기둥이 된 불교, 현지에 맞게 조정된 중국식 제도, 그리고 이 섬들이 더 넓은 세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확신이 그것이었다. 다음 세기는 그 선물을 법전, 거대한 사원, 그리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문학으로 다듬을 터였다. 그러나 그 새 시대의 북끝마다 바다를 건너온 목소리와 초가지붕 아래에서 수입된 청동불상이 처음으로 빛났던 골짜기를 되짚었다. (710년) 야마토 평원을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며 삼나무 들보, 기와, 그리고 관청장부 꾸러미를 실어 날랐다. 천왕의 명으로 궁정은 아스카 곳곳에 흩어진 옛 궁궐을 떠나 측량의 장기판처럼 그린 가로세로 거리 위에 세운 새 수도로 자리를 옮겼다. 건설자들은 그곳을 평안한 수도라는 뜻의 헤이조쿄라 불렀으나 뒤세대는 간단히 나라라고 했다.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도시가 임금이 바뀔 때마다 버려지지 않고 영구히 존속하도록 설계되었다. 나라는 당나라 장안을 본떴다. 왕궁 북쪽으로 4.3km 대로가 곧게 뻗고 더 좁은 길들이 주거구역, 병기고 활기찬 시장을 두르고 있었다. 구획문은 해를 질 무렵 닫히고 길모퉁이에는 망루가 솟았다. 동틀역 북소리가 대신들을 조회전으로 불러 모으면 오칠 병풍이 이른 햇살 속에서 붉게 빛났다. 궁궐 담장 밖에서는 규슈 상인들이 말과 유황을 팔았고 행상들은 곶감을 외쳤으며 외국 사절들은 라조몬 객사에 묵었다. 700일
연의 타이호 율령과 718년의 요로 율령. 두 법전이 도시의 도덕적 척추를 이루었고 합쳐서 율령 체제를 이뤘다. 율령에서 율은 형법을, 영은 행정 규정을 가리켰다. 자유성인 남자는 누구나 벼 수학의 100분의 3, 3배 2필, 10날의 부역을 세금으로 냈다. 대신 그는 구분전이라 부르는 소 울타리 모양 토지를 받고 원칙적으로 6년마다 재분배받았다. 여성은 더 작은 토지를 받고 부담도 가벼웠다. 원칙적으로 땅은 모두 천황 소유였고 지방관은 이를 관리할 뿐이었다. 관료들은 소매색으로 지위를 구분했다. 으뜸 대신은 보라색, 중간 대신은 진홍색, 그 아래 녹색까지 내려가 서기에 이르렀다. 유학경전 시험이 서류상 존재했지만 실제 임명은 여전히 가문 혈통이 좌우했다. 후지와라, 다치바나 등 유력 가문은 비단발 너머에서 부처를 움직였다. 먼 삼각주에서 흙을 일구는 농민에게 율령 이상은 멀게만 느껴졌다. 모내기를 마친 뒤 그들은 볕단을 소달구지에 실어 국고로 보내고 겨울이면 대나무 회초리를 든 감독 아래 공용창고용 목재를 베거나 관계 수로를 파곤했다. 그러나 세도로는 이득도 가져왔다. 떠돌이 승려들은 약초 처방을 나눠주었고 행상들은 쇠 낚싯바늘과 당나라 도기를 팔았으며 공인 역참 덕분에 마을 전령은 모가 썩기 전에 홍수 소식을 전하려고 나라까지 말을 달려갈 수 있었다. 735년 규슈 교역 항구에 천연두가 상륙하며 재앙이 덮쳤다. 불과 2년 만에 바이러스는 일본 인구의 4분의 1을 앗아갔고 율령 체제를 떠받치던 수많은 납세자도 희생되었다. 쇼무 천황은 이 재난을 경고이자 행동 촉구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을 삼보의 종이라 선언하고 전국의 고쿠분지와 고쿠분리지라 부르는 절과 비구니 사원을 대대적으로 세우라고 명했다. 모든 사원은 약삽을 청동상을 모시고 국토 수호를 위해 경전을 필사하도록 계획되었다. 쇼무의 절정은 도다이지의 대불이었다. 장인들은 무스에서 구리를 캐고 사가미에서 재련한 뒤 주계를 나라로 실어 날랐다. 지름 20m 주조노는 며칠 동안 붉게 달아올랐고 인부들은 교대로 숯을 퍼올리며 승려들은 연불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752년 완성된 비로자나 좌불은 높이 15m에 달했으며 손가락 하나만 해도 한 사람 팔 길이었다. 헌불 법회에는 인도와 페르시아 사절이 찾아와 나라가 정책상 고립을 표방했어도 비단길의 갈래에 놓여 있음을 증명했다. 도다이지 뒤편 편백 창고 쇼소이는 법회 예물과 용품을 보존했다. 이란산 유리, 코끼리를 수놓은 청금석빛 비단, 자개 낙타를 박은 비파, 그리고 쌀과 목재에 든 먹글 영수증이 거기 있었다. 가장 건조한 다락에 봉인된 이 물건들은 8세기 궁인들이 바다 너머에서 태어난 유행을 흠모했음을 드러낸다. 불교와 관료 행정이 요구하며 문자 사용이 꽃피었다. 궁정학자들은 신화와 시족 기록을 모아 712, 년 고지키, 720, 년 일본 서기를 엮고 이어 지방지 후도기를 편찬했다. 후도기는 지역 전승으로 가득했다. 말을 하는 두루미, 끓는 온천, 사람으로 변장한 벼신이 기록되었다. 시도 기록처를 얻었다. 759년경 편집자들은 4516수의 시를 엮어 마녀슈, 곧 만엽집을 펴냈다. 그 책에는 천황의 목소리, 서리빨 선 변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탄성, 나라 골목에서 시주를 청하던 맹인의 읊조림이 실려 있다. 이 선집은 한자를 음표기로 사용했고 그 글씨는 훗날 간략해져 가나가 되었다. 나라 궁정의 위계는 여성의 모습을 가렸지만 후지와라와 다치바나 가문의 여성들은 후궁, 주지, 때로는 국왕으로 힘을 행사했다. 고켄 천왕은 2차례 즉위했으며 두 번째는 쇼토쿠라는 이름으로 통치했고 카리스마 있는 승려 도쿄에게 의지했다. 도쿄가 신탁을 내세워 왕위에 오르려 하자
놀란 귀족들은 그를 유배하고 이후 승려는 물론 소수의 여성만이 다시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그럼에도 궁정 부인들은 경전 봉헌문을 쓰고 병원을 후원하며 난초양이 감도는 시회를 열었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율령 체제는 점점 버거워졌다. 역병이 퍼져 조세 기반이 줄자 수입이 필요했던 지방관들은 사찰과 귀족 영지에 감세를 허락했다. 이렇게 형성된 쇼에는 측량망을 벗어나 해마다 불어났다. 소장농들은 국가에 내는 무거운 공물을 가벼운 사적지대로 바꾸기를 기꺼워하며 관영 경작지를 떠났다. 780년 무렵에는 궁정 창고보다 상류층의 곳간으로 더 많은 곡식이 흘러들었고 애초 많지 않았던 중앙군은 영지 관리인에게 충성하는 지방 민병대로 조용히 대체되었다. 사찰들도 힘을 모았다. 히에이산 엔랴쿠지는 소에이라 부르는 승병단을 조직하여 조정 명령이 사원 특권을 위협하면 수도로 행군했다. 장창과 염주를 함께 쥔 이들을 맞서는데 관리들은 주저했다. 나라의 절들이 궁궐 정각보다 높이 솟자 간무 천황은 그 도시의 성스러운 의무가 정치적 운신을 가로막을 만큼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인근 기즈가와의 범람, 오랜 정주로 굳어진 궁정 파벌, 여름 공기를 썩게 하는 개방 하수에도 염려를 품었다. 784년에 그는 잠시 나가오카로 뎨을 옮겼다가 794년에 해안교, 훗날의 교토로 천도하여 영적 쇄신과 새 정방형 거리를 추구했다. 이 이동으로 나라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법전, 사원망탑 지붕에 둘러싸인 황위의 위엄이라는 제도적 유산은 그대로 남았다. 나라는 토지를 헤아리고 인구를 헤아리며 세금을 책정하고 금칠한 청동으로 죄를 속죄하는 통치받는 전체로서의 일본을 상상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역병과 특권, 인간의 야망 앞에서 이상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도 드러냈다. 새 수도에서는 시인과 신하들이 우아함을 더욱 다듬는 사이 사적 영지와 지방 무사는 새를 키웠다. 해안 시대는 눈부신 세련과 새로운 긴장을 함께 약속했으니 모두 나라의 거대한 설계틀에서 직조된 실타래였다. (794년) 가을, 간무 천황은 나라를 떠나 북서로 말을 달려 가스라가와를 건너고 낮은 산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에 이르러 멈추었다. 측량관들은 벌써 평야 위에 완벽한 격자를 박아두었고 목수들은 황궁용, 삼나무 비계를 묶었으며 노역대는 가모가와의 계절 홍수를 길들이려 운하를 팠다. 이곳에서 간무는 해안교, 곧 평안과 평정의 도읍을 선포했다. 불탑들이 왕좌를 포위했던 나라와 달리 해이안은 새 캔버스를 지향했다. 치수된 대로 자유롭게 흐르는 물길, 경쟁하는 탑이, 가리지 않는 하늘을 가진 도시였다. 해이안의 설계는 당나라 장안을 닮았다. 남북으로 곧게 달린 스자쿠 대로는 너비 75m, 길이 4km에 이르러 주홍빛 궁문에서 끝났다. 그 안에는 조회전, 내무청, 음양사상으로 배치한 정원이 들어섰다. 그러나 건축인들은 중국식 지침서만큼이나 신토 전복가의 말을 들었다. 궁전은 격자의 북변의 자리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 불리는 수호산이 사방을 호위하도록 했다. 버드나무를 수로 변에 심어 해로운 영을 흐르는 물로 끌어들이고 측량자가 고목 신목을 발견한 자리엔 신사수림을 그대로 남겼다. 새 군주는 도시 미관 그 이상을 꾀했다. 그는 나라의 비대해진 승단을 삭감해 사찰 녹봉을 줄이고 승려가 관료에게 직접 상수하는 것을 금했다. 새 조세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그는 도호쿠의 에미시 토벌을 제기했으며 800일, 년에 선택한 장수 사카노에노 다무라마로에게 세이 다이쇼군이라는 호칭을 내리고 북진시켰다.
얼어붙은 논에서 치른 겨울 전투 뒤 다무라마루는 이사와시와 뒤이어 모리오카 같은 성체 도시에 수비대를 두어 황실의 전선을 기타카미가와까지 밀어올렸다. 에미시 기마 궁수들에게는 복무 대가로 관등과 논이 주어졌고 많은 이들이 변경 부대에 편입되어 초원의 전술을 야마토식 지휘와 섞었다. 간무는 또한 지방 방위를 재편했다. 먼 반란에 대응하기엔 농민 징발군이 너무 굼떴기에 그는 지방 장관에게 소기족 출신 유급 기병 경비대인 곤데이를 모집하도록 허락했다. 황실이 여전히 무력 독점을 주장했지만 치안 책임은 활로 생계를 잇는 이들에게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다. 간무가 나라의 거대 사찰을 억제하면서도 일본 정신세계를 다시 빚어낼 2명의 카리스마 승려를 후원했다. 사이초는 788년 히에이산을 올라 엔랴쿠지를 세워 천태종의 봉어지가 되게 했다. 천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녀 법화경에 대한 헌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파했다. 사이초의 문화승들은 선정, 밀교, 의식, 엄격한 학문을 아울러 닭가 12회 수련 끝에 학승이자 실무형 관료로 배출되었다. 구카이는 804년 장안으로 가서 탄트라 의식을 익힌 뒤 산스크리트 경전, 만다라 두루마리, 정교한 음절 차트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고야산에 공허부지를 세워 진원종의 요람을 마련했다. 진원의 호마의식, 만트라 독송, 우주부처 상징은 궁중 관객을 매혹했고 이 몸 그대로 얻는 깨달음이라는 약속은 먼 내세를 주저하는 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종파 모두 황실의 후원을 얻었다. 하지만 가파른 산길과 무장 수행승이 지키는 산악 도량은 곧 반자치 요새로 변해 정신적 권세와 세속 권력이 얽혔다. 천황이 여전히 직할 통치했어도 한 가문이 조용한 영향수를 완전히 터득했다. 후지와라노 후유스군은 간무 정부를 누비며 궁중 규정을 작성하고 유연한 연합을 맺어 출세했다. 그의 조카 요시우사는 그 뒤 후지와라 딸들을 현존 황자에게 시집 보내는 전술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다. 9세기 중반이 되자 천황색 가운데 둘은 후지와라 모계를 두었다. 이 인구학적 사실은 곧 섭정으로 이어질 터였다. 당장은 그 가문이 대신 직과 지방 인사권, 가모가와 변에 우아한 별장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해이안 궁정 생활은 신덴 지쿨이 양식 저택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본전은 남쪽으로 수경 연못을 바라보고 지붕 달린 회랑이 양익을 이어 여인들이 발 뒤에서 시를 짓게 했다. 귀족들은 색으로 절기를 표시하여 겹옷에 비친 초봄 자주에서 늦가을 젓갈색으로 옮아갔다. 문단은 우아한 한문 산문을 숭상했으나 더 부드러운 흐름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궁정 서기관들은 복잡한 한자를 음가만 남긴 가나로 줄여 개인 기록과 왁하를 휘갈겼다. 9제 세기 말에 작성된 가장 초기 가나 일기는 두 문자와 두 문화 사이에서 붓끝을 세우며 실험하던 이 태동기의 토대 위에 싹텄다. 장인들은 당나라 본보기를 현지 취향에 맞추어 손질하여 금도금 청동 불상은 한층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궁궐벽에는 삼나무와 안개를 그린 병풍이 걸렸으며 비파 제작자는 울림통을 넓혀 보다 깊은 공명을 얻었다. 세스와 산악의 공방에서는 청자 유약을 입힌 석기를 구워냈고 물들이는 이들은 격식을 벗은 궁정 예복을 위해 쪽빛 그라데이션을 완성했다. 향을 조제하는 이들 또한 정향과 침향, 계피를 섞어 비단 소매 아래에 넣는 향낭을 만들었고 귀족들은 어둑한 복도에서 그 향기로 서로를 알아보는 향의 암호를 누렸다. 도성해자 남쪽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손으로 옮겨 심은 모를 꺾어 굽혔다. 율령 세금 할당은 그대로였으나 많은 경작자가 국세를 피하려 사형쇼엔에 기록되었다. 가벼운 부역과 보호의 대가로 그들은 수학 일부를 영주, 대개는 사찰이나 후지와라, 일족 관리자에게 바쳤다. 쇼엔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곡창은 절반가량 비어갔다. 영지벼, 운반,
술의 자국은 새벽 어둠의 세금 검문소를 피해 지나갔다. 군지로 임명된 향촌 귀족은 소작인을 감독하고 다툼을 조정하며 도적을 막기 위해 기마 순찰을 이끌었다. 그들의 아들들은 서법과 칼을 함께 배워 궁정 문화와 변방 현실을 아우르며 아직 문서에는 없는 무사 계층의 씨앗이 되었다. 이른 해안 정부는 새 긴장에 직면했다. 823년 개국 황제 간모의 손자가 조기 퇴위함으로써 궁정에 선례를 남겼다. 은퇴 황제의 연금과 별궁 건설 비용은 국고를 짓눌렀다. 869년에 혹한과 그 2년 뒤 홍수는 감세청원을 불러일으켰으나 답시는 더디게 도착해 농민 이탈과 간헐적 봉기를 부추겼다. 도호쿠에서 옛 에미시, 가문이 곡물 부족의 분노에 일으킨 반란은 대규모 토벌대와 사찰 창고에서 빌린 많은 쌀을 필요로 했다. 수도에서는 866년 오텐몬 사건으로 국문이 불타면서 궁정 경쟁이 추해졌다. 소문은 야심가 대신 도모놀이를 지목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수사는 몇몇 경력을 무너뜨리며 비단 장막 안에서도 권력이 혐의와 뒷말에 달려있음을 드러냈다. 세기말 해안교는 기와 지붕과 금빛 마루 끝이 새벽빛에 반짝이고 거리에는 까마귀와 소달구지,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세련된 겉모습 아래는 간무가 꿈꾸지 않았던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사형영지는 조세를 빨아들였고 산세는 무장 수행승이 모였으며 귀족 파벌은 궁중 음모를 연습했다. 문화는 만개의 쪽빛 종이에 서예가 그려지고 달빛들에서 음악이 울렸으나 도성 밖에서는 새 기마 전사가 영지 궁의로 싸우는 법을 익혔다. 다음 국면에서 후지와라는 혼인 전략을 드러난 섭정으로 지방 유력자는 순찰대를 세습 민병대로 시인은 부드러운 가나로 궁정의 기쁨과 불안을 기록할 것이다. 해안 실험은 황실 중심주의에서 귀족적 화려함으로 아름답고 취하게 하지만 조용히 불안한 길로 흘러가고 있었다. 10세기가 열리자 해안교 중심에는 여전히 황희가 빛났으나 그 키를 잡은 손은 오직 한 가문뿐이었다. 대대로 후지와라 일족은 피로 이어진 손자와 조카를 국화 왕좌에 올리고 장성한 천황은 어머니 가문에서 나온 섭정에게 일상 정치를 맡겼다. 겉으로는 궁정이 옛 의식을 거행했으나 발 뒤에서는 후지와라 서기가 조칙에 서명하고 지방관 자리를 배분하며 이제 국가 수입을 능가하는 거대한 영지의 소장료를 계산했다. 이 조용한 지배를 가장 잘 체현한 이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였다. 부유하고 세련되며 두려움 없는 미치나가는 내 딸을 현님 혹은 미래 천황에게 시집 보내고 잠시나마 셋의 외손자가 함께 왕좌에 앉는 광경을 이루어 연대기는 이를 만월만큼 찬란하다고 노래했다. 그는 표도인 호숫가 별장에서 달맞이 잔치를 열어 연못 위에 청동등을 띄우고 향로 옆에서 왁카를 읊조렸다. 후일 그가 봉헌한 봉황당에서 승려가 경을 읊으면 아미타불이 물 위를 미끄러지는 듯 보여 땅 위 낙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시대 궁정일기는 한 아침 햇빛에 맞추어 자주 위에 옅은 녹색, 호박빛 위에 쪽빛을 겹친 비단 옷차림을 묘사한다. 귀공자들은 첫 비향기를 주제로 스물한 음절시를 짓기 위해 겨루었고 미치나가의 궁중화가는 쪽빛 종이에 은색 잉크로 중국 두루마기를 베꼈었다. 이 화려함은 재정 현실을 숨겼다. 이 우아함을 먹여 살린 논이 절반 가까이가 율령 조세 목록을 벗어난 쇼엔이었다. 이 면세지는 본래 사찰이나 황실 가게에게 내려진 소규모 하사였으나 이내 헌입이라 부르는 법적 장치로 팽창했다. 가뭄과 도적, 늘어나는 세금에 시달린 지방 지주들은 토지를 수도의 유력 후원자에게 헌입할 수 있었다. 매해 쌀이나 비단을 바치는 대가로
후원자는 국세와 조사에서 면제하는 궁정 인장을 얻어주었다. 현지 경작자는 그대로 남았으나 수학의 일부는 가모가와 변후지와라 곳간으로 강바람을 타고 갔다. 쇼엔이 늘수록 정부 곳간은 해마다 더 비어갔다. 대신들은 소유지를 검사하려 했으나 영지 관리가 내보이는 대나무 통행패에는 후지와라나 유력 사찰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를 시비할 감찰은 거의 없었다. 11째 세기 중엽에는 면세, 영지가 경작지의 3분의 1을 덮었을 것이다. 쇼에는 서류 부족뿐 아니라 무력도 필요했다. 화물 거룻배는 하구에서 해적을 만날 위험이 있었고 사슴떼가 제방을 짓밟았으며 이웃시족은 경계표를 두고 다퉜다. 그래서 영지 관리들은 궁정 소가문과 억센 지방 가게에서 기마 경호원을 고용했다. 이들을 뒤에 사람을 섬긴다는 뜻의 사무라이라 부르게 되며 그들은 기마 궁술과 야습, 기습전에서 탁월했다. 가문명예는 관리의 신호에 즉시 싸울 준비 위에 놓였다. 이 전사 가문의 아이들은 글을 배웠으나 먹물이 활쏘기와 검술 수련과 자리를 나누었다. 그들은 거친 말투와 검소한식, 자치징계를 중시하는 엄격한 규범을 따랐으며 향기로운 의례가 넘치는 수도와 대비를 이루었다. 여전히 멀리 해이한 귀족과 핏줄을 잇는 이도 있었으나 그들의 운명은 이제 시짓기가 아니라 말과 활줄 위에 달려 있었다. 두 차례 봉기는 후지와라, 권력의 한계와 새 무사 계층의 힘을 동시에 드러냈다. 다이라노 마사카도의 난 939에서 940년 간토 평야에서 영지를 관리하던 궁정 가문의 한 분패에서 태어난 마사카도는 상속 문제로 사촌들과 다투었다. 충돌은 점차 격화되어 그가 지방 관청을 공격하고 스스로 동국의 새 천황을 칭하며 잠시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기에 이르렀다. 수도의 경계는 즉각적이었다. 현상금이 걸렸고 제국군이 아닌 연합 무사단이 마사카도를 추적했다. 잘려나간 그의 머리는 해안교로 보내져 시장문 근처에 걸렸다. 이는 경고이자 경이었다. 변방의 기마인이 감히 황희를 흉내낸 것이다. 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해적행위 939에서 941년 거의 같은 시기 세토나이카에서는 불만을 품은 태수의 아들 스미토모가 항구를 장악하고 세금 징수소를 불태우며 수도로 가는 쌀 수송을 위협하는 해적 함대를 거느렸다. 조정은 다시 지방 무사들을 동원했으며 이번에는 미나모토 장수들이 선봉에 섰다. 치열한 도서전 끝에 스미토모는 패했지만 이 사건은 궁중 칙령이 아니라 해상 통로가 수도의 식량을 좌우함을 드러냈다. 두 봉기는 모두 조정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나 그 승리는 싸움을 외주화한 시족들의 명성이 전투마다 높아진 결과였다. 미나모토는 새 슈엔과 명예의 직함을 받아 동국 곳곳에 발판을 마련했고 마사카도의 일족으로 얼룩진 다이라는 서쪽 영지에서 재정비하며 해양 기술을 연마했다. 변방 충돌이 이어지는 동안 중기 해안 귀족 사회는 예술적 절정에 도달했다. 가나 문자가 뉘앙스와 감정을 담는 문학도구로 성숙했다. 천년 무렵 무라사키 시키부는 54장에 걸쳐 빛나는 왕자의 사랑과 상실을 그린 겐지 모노가타리를 지었다. 그녀의 라이벌 세이 쇼나구는 마쿠라노 소시를 써서 궁중 소문과 절우의 아름다움을 예리하게 기록했다. 두 작가 모두 후지와라. 비를 섬기며 등잔불과 치명향이 감도는 살롱의 공기를 포착했다. 그러나 독자를 매혹한 바로 그 세련미가 사회적 거리를 더욱 굳혔다. 귀족이 향놀이와 달맞이로 밤을 보내는 동안 영지 관리인은 소장료를 계산하고 기마병은 화살촉을 갈았다. 조세 곡물과 먼 친연으로 이어진 두 세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11째, 세기 후반 연이은 서늘한 여름이 벼수학을 줄였고 지방관들은 빈농과 늘어나는 도적대를 보고했다. 그러나 영지 수입에 가려진 대신들은 경고를 대체로 흘려들었다. 그러나 1068년 후지와라 혈통 밖에 한 왕자가 고산조 천황으로 즉위했다.
그는 황실 재정을 회복하고자 과감한 쇼엔 문서 대장 정리를 지시했다. 후지와라 대신들은 반발했고 영지 관리인은 시간을 끌었으며 조사단은 무장 저항에 부딪혔다. 고산조의 제위는 7년에 그쳤지만 그의 도전은 후지와라의 정책 장악이 더는 확고하지 않음을 알렸다. 이윽고 퇴위한 시라카와 상왕은 인세이라 부르는 은둔 정치의 기회를 완성했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고도 사찰 거처에서 계속 정사를 보며 후지와라 섭정을 건너뛰고 황실 사원에 배당된 지방 수입을 직접 손에 넣었다. 대궐 안권력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했다. 1100년 무렵 해안교는 여전히 비단 병풍과 정원 등불로 빛났으나 그 우아함 아래에는 새로운 현실이 자리했다. 나라를 먹여 살린 것은 관영 전답이 아니라 쇼엔 막이었고 변두리를 지킨 대가로 보상받은 무사시족들은 반란군과 해적을 상대로 힘을 시험했다. 상왕들은 무대 뒤 통치를 모색해 후지와라 독점을 좀먹었다. 후지와라는 여전히 부유하고 세련되었으나 그들의 패권은 이제 다른 깃발 아래 달리고 거친 소나귀에 복종하는 사내들과 무대를 나누었다. 다음 세대는 새로운 신앙 열정과 문학적 광위, 그리고 황희 계승 다툼이 불러올 내전을 가져오리니 그 불길이 기마시족을 국문 안으로 부를 것이다. 귀족의 장려한 의식에서 무사 정치로의 조용한 이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말발굽 메아리가 수도 북쪽 언덕 너머에서 들려왔다. 11째 세기 중엽 해안교의 거리마다 은회색 기와가 반짝이고 귀족들은 세상 변함이 없는 듯 달밤의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는 궁정과 시골길 모두의 긴장감이 세우며 두 가지 상이한 성장을 북돋웠다. 군간의 찬란한 문화적 번성과 그 너머에서 솟구치는 불안한 종교 열기가 그것이다. 중국 역법의 밝은 승려들은 1052 연을 불법 쇠퇴의 말세 막보의 시초로 계산했으니 이때부터 붓다의 가르침이 되돌릴 수 없는 쇠락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사찰들은 지옥을 묘사한 색인을 걸어 새로운 신앙으로 보호받지 못한 영혼이 맞을 운명을 상기시켰다. 세련을 중시하던 궁인조차 이제 브로케이드 소매 속에 염주를 감추고 시, 짓기, 사이사이 성어를 속삭였다. 우주적 붕괴의 두려움 속에 자력 구제는 불가능해 보였고 하나의 소박한 수행이 힘을 얻었다. 나무 아미탑을 6글자를 외우는 것이다. 1175년 승려혼에는 정토종을 열어 진심 어린 연불만으로도 서방 극락 왕생이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국문 밖에서 설법하며 농부와 하인, 환멸한 귀족을 두루 끌어모았다. 전통 승려들은 그의 규율 파괴를 비난했지만 정토법회는 도처에서 늘어났고 청동 범종은 하나의 후렴을 울렸다. 나무 아미탑을 불하는 투쟁심을 꺾지 못했다. 히에이산의 천태 승려들은 흰 각반과 자작나무 투구를 쓰고 1080일 연수호신을 모신 가마를 메고 수도로 내려왔다. 그들은 황제를 압박해 토치교제를 철회시키고 횃불을 들고 귀환하며 경전을 외워 승리를 자축했다. 고야산의 맞수진원 사원들도 자체 소해일을 고용했다. 절군 사이의 충돌은 수도 북쪽 논밭을 태웠고 탄원서를 태우는 불길이 때때로 스자쿠문 밤하늘을 불켰다. 궁성 안에서는 시라카와 상왕과 그 뒤를 이은 상왕들이 그늘진 별궁에서 밀실 서기관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제위천왕은 의례만 거행했다. 이 은둔 군주들은 거의 무모할 만큼 장인을 후원했다. 우지의 표도인 봉황당 1053년 완성. 은 연곶 연못 위로 양날개를 펼쳐 아미타의 낙원을 비추었다. 내부에서 조각승 조초는 삼목 판재를 짜맞춰 좌상 아미타를 새기고 칠과 금을 입혀 물에 비치는 듯 떠오르게 했다. 야마토의 화가들은
횡권 두루마리를 펼쳐 궁정 소문과 지진, 사원 화재를 연속 장면으로 그려냈다. 반다이나곤 에코토바는 866. 연국문 방화를 기울어진 지붕과 소용돌이치는 먹영이로 포착하여 시선이 3미터 두루마리를 한숨에 내달리게 했다. 서예가들은 금가루가 뿌린 쪽빛 종이에 엷은 먹으로 흐르는 가나서를 시험했고, 후지와라노 사다노부가 완성의 뒤날 비행백 서체라 칭송받았다. 궁정 부인들은 여전히 문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무라사키 시키부가 여러 해 전 겐지 이야기로 기준을 세운 뒤 이제 사라시나 수기와 미치스나 어머니의 가게로 일기는 그리움과 불교적 체념을 깊이 탐구했다. 남성 귀족들은 보다 힘찬 기록으로 응답했다. 후지와라노 무네타다의 추유기는 기근과 역병, 허물어가는 도성 성벽에 값비싼 수리를 적어 두루마리 그림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덜 안정적인 수도를 보여주었다. 1150년의 교양 있는 귀인은 아침에 향, 조합 코도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원 폭포 곁에서 가가쿠 피리를 연습하며 저녁에는 늘어진 등나무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와카를 지었다. 색과 향의 암호 덕분에 연인은 말 없이도 마음을 전했다. 편지지에 살짝 스민 매화 향은 달빛 아래 기다린다는 뜻이었고, 일회 회색으로 물들인 옷 안감은 애도나 말하지 못한 갈망을 암시했다. 그러나 삶의 덧없음에 대한 애잔함, 모노노아 와레의 이상의 기쁨을 미리 품은 그리움으로 절제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신사는 새 의식을 받아들였고, 떠돌이 보살 목조상은 마을마다 옮겨다니며 빈 등판에 방문 기록을 남겼다. 농부들은 쌀을 모아 덩가쿠 수확춤을 벌였고, 고개사는 중마 위에서 북과 피리 장단에 맞추어 균형을 잡으며 가미와 아미타를 함께 기쁘게 한다고 믿었다. 이야기꾼들은 기적담을 전했다. 마구간지기가 속삭인 연불, 한마디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길가 지장상에 쌀을 바치자 스스로 다시 이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은 어부 이야기였다. 1156. 연호겐의 난에서는 서로 대립한 상황들이 맞붙었다. 새해 뒤 헤이지의 난에서 다이라노 기요모리 무가는 패왕의 궁을 불사르고 어린 황희를 장악했다. 처음으로 변방 무사가 수도의 경비와 세관을 지휘했다. 기요모리는 영지 수익을 송나라와의 해상무역에 투입해 구리, 화폐와 비단을 들여왔고, 그것은 후지와라의 비단보다 더욱 눈부셨다. 궁정이는 그의 불을 보며 웃었으나 보이지 않는 눈물에 젖은 소매라는 시를 지었다. 세기, 만년 새 장르, 궁이 모노가타리가 태동했다. 서기관들은 전투 구전을 모아 화살 궤적과 장렬한 죽음을 달빛 사랑 노래만큼 우아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사카도와 스미토모를 묘사한 초안이 서기관 사이에 돌았고, 사찰 승려들은 절군의 위협을 엮었다. 헤이케 이야기의 무대가 마련되었으나 완전한 형태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다. 1180년 간토의 노는 감으로 누렇게 탔고, 헤이안쿄 쌀값이 3배로 뛰었으며 민부성의 청원이 산처럼 쌓였다. 기요모리는 교역 함대를 지키려 궁정을 고베 근처 후쿠하라로 잠시 옮겼으나 뱃멀미에 시달린 궁인들은 곧 예수도로 돌아가 버렸다. 무사들은 귀족이 권력을 쥐기에는 너무 연약해졌다고 수군거렸다. 기나이 분지에 굶주린 농민들은 소작료를 거부하고 정토 깃발 아래에서 종교적 피난을 자처했다. 사찰 시장은 북적이었으나 정부 곡창은 비어갔다. 만기 해안 일본은 역설로 반짝였다. 궁정은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다듬는 동안 지방에서 손을 놓았고, 사찰은 구원을 약속하면서도 수행승은 칼을 맞대었으며, 백성은 한 성스러운 이름에서 위안과 담대함을 함께 찾았다. 봉황당은 물 위 낙원을 비추었지만 먼 언덕에는 들불이 번졌고, 남빛 종이에 뜬 지는 영지 병기고에서 왁스로 윤낸 화살과 나란히 부유했다. 다음에 열도 땅과 영혼을 놓고 벌어질 충돌은 향놀이도 경전 논쟁도 아닌 것으로 결정될 터였다.
동국 변방에서 오래 원한을 품어 온 미나모토 기마 궁수들이 이미 안장을 조이고 있었다. 그들이 달려오면 수도원 필사실에서 태동하는 전쟁 이야기는 양피지에서 살아있는 불길로 달아올라 궁정 이상과 정토기도, 무사 맹세를 하나의 메아리로 운명의 서사에 실을 것이다. 1185년 음력 3월 24일 새벽 단노우라 좁은 해협의 바다. 물결이 두드린 청동처럼 굽이쳤다. 한쪽에는 다이라의 붉은 군기, 다른 쪽에는 미나모토의 흰 깃발이 나부꼈다. 조류가 바뀌자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고 어린 황제 안토쿠는 삼종신기를 품고 물 아래로 사라졌으며 궁정 권세의 한 계보도 함께 가라앉았다. 해질 역 갈매기. 울음만이 떠다니는 투구와 부러진 노위로 메아리 쳤다. 몇 달 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한때 유배되었던 몸으로 가마쿠라 남쪽으로 말을 달렸다. 소나무 언덕이 둘러싼 좁은 해안 평야에 그는 황금 정각 대신 낮은 막사를 지었고 황희는 이제 기꺼이 짐을 내려놓듯 그에게 세이 다이쇼군 칭호를 주었다. 정치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박자를 바꾸었고 결정은 비단 소매가 아니라 말 위에서 오갔으며 무사의 벼루는 화살통 곁에 놓였다. 그러나 해안교 둘레산은 여전히 가을이면 붉게 타올랐고 히에이산 승려들은 해질 역 청동 범종을 울렸으며 개구리가 첫 울음을 터뜨리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모를 꺾어 논에 심었다. 일본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 천황은 통치하고 쇼군은 다스리며 겐지 이야기는 헤이케 영웅담과 서가를 나누게 되었다. 옛 문의는 토기 파편과 신사숲, 속삭이는 기도 속에 남았으나 이제 발굽과 팽팽한 활시위가 새로운 박자를 이끌었다. 마지막 화살이 떨어진 뒤에 고요 속에서 중세시대가 시작되었다.